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한국인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883년,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일이다. 당시 조선 최고의 엘리트 청년 8명으로 구성된 현미 외교사절단 보빙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주간지예요. 여기에 이 표지가 이게 사진 같지만 사진이 아니고 이 그린 거예요. 1883년 고종이 이들을 미국에 파견한 목적은 무엇일까? 예, 보빙사들은 말하자면은 그 미국에 파견되는 최초의 팩트 파인딩 미션. 스파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주 열정적인 인물들이었다. 그 당시 보빙 사절단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띈 하나의 산업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보빙사, 그 비밀을 추적한다. (128년) 전의 역사를 찾아가려 합니다. 갑신정변의 주역 홍영식의 후손인 홍석호 씨. 그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다. 예, 홍영식 선생님이 미국을 방문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고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보빙사의 부대신으로 발탁돼 떠났던 홍영식. 그러나 지금 보빙사와 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들은 잊혀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나? 늦게나마 보빙사와 증조부 홍영식의 행적을 찾아 나선다. 과연 129년 전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보빙사들의 흔적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을까? 샌프란시스코 시립 도서관을 찾았다. So the first one is the Morning Call, and it is from 1883. You said September. Okay. 보빙사가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은 1883년 9월 2일. 당시 이곳 모든 언론에서 이들은 큰 화제거리였다. 전권 대신 민영희, 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역관 변수, 수행원 역관 고영철, 수행원 유길준, 무관 최경석, 현흥택 등이다. 일행 중에는 통역으로 미국인 노웨를 포함해 일본인 통역관 미야오카, 중국인 통역관 우리탕 등도 포함돼 있었다. 갓과 상투, 그리고 한복.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들의 복색은 당시 미국인들에게도 무척 이채로웠던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줄곧 외국과의 통상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쇄국 양위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조선 보빙사의 파행은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태워진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에 의해 강력한 쇄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온건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개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들이 생각한 개화란 유교화였어요. 유교화를 개화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개화한 나라고 서양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야만이라고 봤던 것이죠. 1871년 미국 함대는 조선에게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또다시 강화도를 침략했다. 신미양요 사건이다.
이 전쟁에서 조선군은 53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했다. 미군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 3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했다.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은 청나라의 주선으로 조미조약을 체결한다. 양국 모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후였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외교권은 청나라의 이홍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홍장이 슈펠트와 단독으로 한미 조약 체결을 교섭을 해서 타결한 것이 한미 조약입니다. 조미조약 체결의 배경에는 청나라가 있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었고 대한정책의 최고 책임자 이홍장은 한반도에 미국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근데 청국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건조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일본을 제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서양의 나라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홍장은 조미조약에서 대한종주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슈펠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청나라의 이홍장은 한미조약 제1조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런 명문화하기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슈펠트의 강경한 독립론 주장에 이것이 좌절이 돼가지고 그 속방론을 명문화하는 걸 빼버렸어요. 조미조약은 문서상으로 남아 조선과 청나라 간의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주권 독립국가로서 조선의 새 출발을 알리는 획기적인 청신호였다. 당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서양과의 정식 국교 관계는 미국이 처음이었다. 조약 원문이 보관돼 있다는 미국 국립문서관리 워싱턴 본사를 찾아갔다. 철저히 통제되고 허가가 나지 않는 원문 보관 금고. 취재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허가를 받아 조미조약 원문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That looked a lot different than what it was on the microfilm. 조약 체결 임무를 맡았던 슈펠트 제독. 그는 태평양 지역 미국 해군 함대의 최고위급 사령관이었다. It was signed by the commander. 1883년 1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스에 의해 최종 비준돼 정식으로 발효된다. Commander of the U.S. Navy. And so the captain or commander of a U.S. naval ship would serve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U.S. government and had that authority as representative to sign treaties and similar documents. 끝까지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이라고 주장하는 청나라. 그러나 미국이 조미조약을 비준 승인한 것은 청나라는 물론 조선 정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한미조약이 체결을 하고 나서부터는 고종의 대미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니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미 이존 정책으로 확 바꾸게 된 것입니다. 고종은 미국이 청나라와 일본을 견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미국을 믿지는 못했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친서를 청나라 요청에 의해 미국에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종의 입장에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미국과 동등한 조약을 맺었는데 과연 동등한 국가로 인정을 해서 공사를 파견해 올 것인가. 그게 걱정인 거죠. 초대 주한미국 특명공사에 푸트 제독이 임명됐다. 특명공사 임명은 미국이 조선을 청나라와 일본과 동등한 위치의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고종은 푸트 공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그리고 즉시 답례 형식으로 미국의 보빙사 파견을 추진한다. 보빙사가 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조선이 청과 무관한 독립된 국가임을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의 조약 체결로 국제사회의 정식 일원이 된 조선. 고종은 이제 보빙사를 통해 이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과시하고자 했다. 청나라는 한미 조약에서 분명히 독립국가로 탄생된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계속 조선은 청나라의 소국이다. 조선 정부에서 이제 조선 보병사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나 고종은 이것을 끝까지 자주 외교를 발휘해서 조선 보병사를 파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굳이 보병사를 미국에 보내려고 했을까? 그것도 민영익을.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독립국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1883년 7월 고종의 부름을 받아 조선 최고의 엘리트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수행원과 통역관을 태운 배가 드디어 제물포항을 출발했다. 도착한 곳은 일본의 요코하마였다. 푸트는 주일공사 빙엠에게 미리 협조 전문을 보냈고 주일공사 빙엠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보빙사 일행은 일본에서 미국까지 무사히 항해하게 된다.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최종 목적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무려 22일간의 머나먼 뱃길이었다. 현지 신문들은 이들의 방미 소식을 앞다퉈 연일 대서특필했다. (1883년 9월 2일) 조선 보빙사 일행은 샌프란시스코의 팔레스 호텔에 묵게 된다. 당시로선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명성이 높은 최고급 호텔이었다. The Palace Hotel here in San Francisco, California, originally built in 1875. Many numerous famous guests have stayed here. Andrew Carnegie, Winston Churchill, and in 1883, the first Korean guest stayed here at the Palace Hotel. 성대한 환영 만찬이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렸다. 만찬에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왜 미국인들은 이들을 이렇게 환대한 것일까? 신비한 동양에서 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미 일본은 20년 전에 이곳을 다녀갔던 것이다. 있는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이 법인사를 환대하고 말이죠. 이 법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를 상당히 면밀히 연구했다고 봐야 됩니다. 통상 이익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확대도 미국이 조선에 거는 또 다른 기대였다. In the 1880s, San Francisco was the city in the West. It was the commercial and shipping heart of the Western United States. So it was appropriate that the Korean delegation would have first stopped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환대를 뒤로 한 채 일행은 미국 대륙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다. 가마와 말밖에 없었던 조선에서 끝없이 펼쳐진 대륙을 기차로 횡단하는 이들에게 미국은 더없이 넓어 보였을 것이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이자 20을 간 넘긴 젊은 혈기들. 그들은 이 기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16일 만에 일행은 드디어 뉴욕에 도착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에서 잊혀진 보빙사,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뉴욕에서 만날 수 있었다. 미국 이민자로 구성된 뉴욕 한미 헤리티지 재단 역사 보존학회 회원들. 이들은 지난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조선 보빙사와 미국 21대 대통령 체스터 하스의 역사적인 만남을 재현하는 행사였다.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이 세들에게 과거에 이런 역사적인 행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이 행사를 우리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당시 뉴욕은 미국의 상업, 경제의 중심 도시로 대부분의 큰 회의와 공식 업무들이 워싱턴보다는 이곳에서 더 많이 열렸다고 한다. 뒤에 있는 빌딩이 200
피프스 애비뉴 건물입니다. 1883년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에는 이 바로 맨해튼에서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호텔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서 대통령도 뉴욕 맨해튼에서 중요한 공식 업무를 수행 중이어서 보빙사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뉴욕 애비뉴 호텔로 직접 찾아봤다. 시간에 맞춰 보빙사들은 사무관대로 차려입고 대통령을 기다렸다. 오전 11시 정각, 아서 대통령은 프릴링 하이젠 국무장관과 함께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저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더 대통령이 나오는데도 대통령인 줄을 몰랐어요. 똑같이 양복을 입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면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왕관도 쓰고 뭐 옷도 화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않아서 좀 당황하고 있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저분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아주 황급하게 저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미국 언론들은 보빙사의 미국 대통령 접견을 대서특필했다. 당시 기사를 마이크로필름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원본 신문은 이곳에서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잘 묘사돼 있다는 원본 신문을 보기 위해 보스턴 센트럴 시립도서관을 찾았다. Illustrated magazine from the 1880s. Let's mark the page where the location came in. This is the reception with President Arthur.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려고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이들이 벼랑간 큰 절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엔 흥미로운 외교 관례가 숨어 있다. 근데 문제는 절을 할 때도 중국의 천자한테 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서 우리가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식 속에도 중국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강하고 우리가 반청자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고 중국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국가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어요. 아서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한 보빙사. 국서를 보기 위해 뉴욕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당시 국서를 소개한 뉴욕 헤럴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게재된 문서가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한문이 아닌 한글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또 문화적으로 중국하고 전혀 다른 나라다. 한자 문화권에서 말하자면 독자적인 한국적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하자면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이 또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알파벳 문자라는 것도 어쩌면 보빙사를 안내하고 갔던 로웰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국서가 외교문서상 최초의 한글 공식 문서라는 것이다. 과연 고종은 최초로 한글을 사용해 국서를 만들어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을까? 보빙사가 대통령한테 신임장 마칠 때는 이제 한글이었단 말이에요. 한글로 했던 개항기의 최초의 공식 문서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의 사절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갈 때는 모든 외교 문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재미과학자 겸 사학자인 장수영 박사를 찾았다. 근데 그걸 보면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국세가 안 찍혀 있잖아요. 국서에는 반드시 국세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장수영 박사의 지적. 그렇다면 한글 문서는 원문이 아니다. 누군가 번역해 신문에 낸 것이고 원문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서에는 반드시 이 황제의 옥새가 찍혀야 되고 그 위에 요새로 말하면 사인이고 그 당시엔 수결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고종의 수결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진짜 국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문은 어디에 있을까?
1800년대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메릴랜드 소재 미국 국립문서관리소를 찾았다.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립문서관리소에서 활동 중인 재미사학자 방선주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세템버 18. 예. 이번에요. 이건 내 번역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오리지널은 어디 갔어? 오리지널을 여기에 올려. 이명의 용어를 보낸 건 있는데, 여기 이명의 억대본은 자, 여기 이렇게 제1호라고 그러는데, 구성해.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었다. 영문 번역본들은 새로 발견했지만 역시 고종의 원문 국서는 없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립문서관리소 본부를 찾아갔다. 역시 이곳에서도 고종의 신임장 원본 문서는 찾을 수 없었다. It's not in State Department, it's not in embassy files. 작년 11월 장장 6개월간의 추적 끝에 미국 국립문서관리소로부터 원문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촬영은 절대 불가. 끈질긴 설득과 타협 끝에 어렵게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며칠간의 조사와 허가를 더 거쳐서 일반 열람실이 아닌 특수 열람실로 안내됐다. 직원들이 가져온 문서 1m가 넘는 길이가 먼저 눈에 띈다. 드디어 고종이 보낸 보빙사의 신임장 원문이 129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These documents are kept in a special area with limited access because of their fragile nature or because of the value of the documents. So they're available only as a digital image to most researchers, unless there's a special reason that they need to see the original. We don't make them available. So they have very high protection. 최초로 공개되는 고종의 신임장 원문 문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묻혀 있었던 것일까? This is our source of information here, where it was originally annotated. 주석의 오류가 원인이었다. 1880년으로 보여지는 주석. 보빙사가 미국에 간 것은 1883년이었다. 1883년을 흘겨 쓰다가 3을 0으로 보이게 쓴 것 같았다. 이를 계기로 미국 국립문서관리소는 문서 색인 작업을 새로 하기로 했다. 이번 취재의 또 하나의 귀한 성과였다. 고종은 아서 대통령에게 자신을 대조선국 대군주라고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국서 제정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특히 뉴욕 헤럴드는 한글본 번역본과 민영익의 제정사 한글본을 사진판으로 보도했다. 원본이 따로 있는데 왜 굳이 한글로 번역해 언론에 소개한 걸까? 그리고 누가 번역을 했을까? 직책상 종사관 서광범이 번역 소개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일본도 갔다 왔고 중국도 갔다 왔고 우리의 문제들이 이미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을 활용해서 이제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보빙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여러 도시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 시찰이 주 목적이었다. 마침 그곳에서는 국제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박람회에는 각종 상품이 넘쳐났다. 조선에는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었다. 처음 보는 선진 과학 문명. 일본에서도 많은 종류를 출품하고 있었다. Probably the prince's main reason for coming to the town to see the products of the different countries on exhibit. They
I'm sure went out to dinner. I know that they went to the Sunset Club, an exclusive private club in Boston. They went to the ballet one evening. 난생 처음 보는 발레 공연이다. 미국에 온 후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놀라운 광경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다양한 문물을 보고 다녔다. 당시 미국 최고의 고급 백화점 메이시를 비롯해서 병원, 은행, 우체국 등 미국의 속사를 면밀히 관찰했다. 보빙사 일행이 묵었던 밴덤 호텔은 아직도 외관이 당시 모습 그대로이다. (1871년) 건립된 이곳은 유럽의 정상이나 대통령이 묵는 당시로서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이렇게 보빙사는 가는 곳마다 최고의 국빈 대접을 받았다. 호텔은 조선에서 온 귀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해 주었다. And they presented the flag and it was flown in this building, in this hotel in Boston. 태극기가 미국 도시에 개양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제 1883년 3월 9일 날 태극기를 정식 우리 국기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하고 나서 외국에 나가는 첫 번째 사절단이 보빙사예요.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태평양을 건넌 보빙사. 그들의 자주독립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 태극기라는 국기를 개양함으로써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라든가 전혀 다른 독립국이라고 하는 인상을 미국의 위정자들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행적 중에는 눈에 띄게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미국행 배를 기다리기 위해 이들은 일본에서 약 한 달간 머물렀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보빙사를 과소평가했다. 목적 없이 미국에 갔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 외교관들을 말할 때 허가받은 스파이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적국이든 우방국이든 그 나라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빙사, 그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 인사하고 구경만 하고 돌아가려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 보빙사들이 미국에 갈 때 고정은 미국의 중요한 그 근대적인 그 시설들을 말하자면 시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880년에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한 일이 있는데 12명의 조사로서 구성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할 때 고정이 바로 그러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조사들이 일본에 가서 반년 이상 있으면서 일본의 근대화된 주요 관청들의 운영 실태, 그다음 말하자면 군사시설, 그다음에 학교시설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상당히 자세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써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보빙사에 대한 고종의 기대는 누구보다 남달랐다.
산업시설, 군사시설, 행정시설 등 그들의 관심사항과 시찰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그 당시 보빙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바 뭔가 미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관계된 기관이나 회사나 또는 그런 장소에 가서 자기가 맡았던 이 미션을 철저하게 수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미국 언론들도 어느 정도 간파를 했어요. 이들의 별난 행동을 의심하는 기자들의 호기심과 끈질긴 질문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동양에서는 볼 수 없는 현대식 소방서, 보험회사, 에디슨 전기회사, 농업시험장, 미국 육군사관학교, 방직산업단지 등 이들의 일정은 무척이나 빠듯했다. 이들은 조를 짜고 각자 임무를 나눠 정보를 따로 수집해갔다. 밤을 새며 정리하고 보고하고 또 모여 의논하고 분석했다. 이들을 지치지 않게 만든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사람들은 치밀하게 그것을 정보만 가져간 게 아니라 문물들도 직접 실어간 그런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 보빙 사절단들이 뉴욕 항에서 배에 붙인 그 양을 보니까 궤짝으로 200몇 궤짝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샘플들을 막 구해가지고. 그들은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었을까? 아니면 미국의 문물을 가져올 목적으로 파견된 스파이였을까? 이들의 행적은 당시 미국 최대 산업단지인 로웰시로 이어진다. 150년 전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이곳은 현재 전 도시가 연방정부 보호지역이다. 이 도시가 미국의 산업혁명을 처음 시작했고 또 이끌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시 이름이 로웰인데 당시 보빙사의 통역을 맡았던 로웰과 이름이 같다. 왜냐하면 로웰의 증조부가 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Percival Lowell was of a very prominent Boston family and was the brother of the poetess Amy Lowell and the brother of the president of Harvard a few years later, but this was early in his career. He himself became a very noted astronomer, especially of the surface of the planet Mars. 그는 보스턴을 대표하는 실업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천문학자였다. 당시 미국 외교가의 유력 인사였던 로웰과의 만남은 보빙사에겐 정말 큰 행운이었다. 근데 이분이 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하버드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 재계, 그 외교계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모든 보빙사의 일정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로웰은 보빙사를 미국에서 헌신적으로 안내했고 조선의 개화 발전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 앞에 보이는 빨간 벽돌의 작은 건물이 기차 정거장입니다. 1848년에 지었다고 돼 있는데 그 보빙사 그분들도 보스턴에서 9월 22일 아침에 이곳에 이 기차를 타고 도착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에게 많은 것을 공개하고 보여준 것은 조선의 엘리트 청년들로 구성된 보빙사, 이들이 조선에 돌아가 문호 개방과 통상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제 증조부께서 1883년 9월 달에 이 기차를 타고 보스턴에서 이 노엘까지 오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감에 젖어보고 과연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들이 보스턴에서 로웰시에 올 때도 이들을 위해 특별 기차를 준비해 주었다.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운하의 일부입니다. 공업용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봤던 내리맥강에서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여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방직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1800년대 지어진 방직 공장에서는 아직도 당시 기계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면직물과 모직물 등의 네이와 양말 등이 당시 운영되던 기계들로 그대로 만들어져 판매되는데 그 수익금은 박물관 운영에 보태진다고 한다. 당시 부대신으로 갔던 홍영식은 이곳을 시찰하던 중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각종 기계들과 발전기들을 봤다. 그리고 고종에게 특별히 기계 발전의 중요성을 건의해서 그 후에 전기 발전기를 도입하게 한다. So the city of Lowell, Massachusetts was really the nation's first large-scale planned factory city, and it was all based on the production of cotton cloth in the huge brick textile mills that began producing here in 1823 and really developed throughout the 19th century. Folks, again, are coming from around the world to observe. Folks coming from the Korean embassy, apparently in the 1880s. 그동안 조선은 중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서구 문명들을 간접적으로 보아왔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경험들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개화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조선 보병사는 미국 각지를 시찰을 합니다마는 미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데 하나의 산업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마친 보빙사 일행은 두 계조로 나뉘어져 귀국길에 오른다.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었다. 홍영식, 최경석, 고영철, 현응택과 로웰 등은 워싱턴을 떠나 기차로 대륙을 횡단해 샌프란시스코와 일본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민영익, 서광범, 변수 일행은 귀국 도중 6개월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파격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1호 군함을 내주어 이들의 순방을 도왔다. 리스본, 마르세유, 런던, 파리, 카이로, 싱가포르, 일본을 거쳐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근 10달 만에 귀향했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일행 중 한 명이었던 변수는 다시 도미에 미국 메릴랜드 농과대학 정규 4년제 대학을 입학해 다녔다. 메릴랜드 농과대학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신정변 실패 후 나머지 보빙사 일행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역사 속에서 잠들었다. 증조부 홍영식의 자취를 찾아 떠난 길. 홍석호 씨는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다고 했다. 30년 전 누군가에게서 받은 증조부 사진 복사본. 그런데 그 사진 원본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힘든 추적 끝에 스미소니언 지원센터 창고 안에 보관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This collection was generally thought to have been created about 1897. The photo, however, was probably collected by Falk sometime in, maybe the 1880s, but it would have come in to the Smithsonian at the time. At that time, it was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So, Hong Yong-shik, we have the picture. It's a beauty. Okay. 홍석호 씨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홍영식의 초상화 원본. 항상 이 사진을 품에 품고 다녔는데 드디어 오늘 그 원본을 찾은 것이다.
원본 사진은 복사본과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역만리 먼 곳에서 만난 증조부의 원본 사진. 그동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할아버지를 보고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솟구쳤다. 129년 전 보빙사 일원이었던 홍영식은 과연 이 미국 땅에 와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막연했던 보빙사의 이야기가 보다 선명하게 가슴속에 다가온다. I think there's a little bit of difference there, but I can see the family resemblance. Yeah, as far as a need in an individual or a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again.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입니다. 다만 그 뭐랄까 울컥하는 그 마음이 솟구치는데 그걸 참느라고 조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 다툼 속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던 조선. 고종은 보빙사를 통해 당시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을 꿈꿨다. 보빙사가 가져온 미국의 문물은 전기, 우정사업, 근대적 교육, 실업농업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근대 발전의 초석이 됐다. 그러나 보빙사 일행들은 숙명적인 대결의 운명에 빠져 죽고 죽이는 아픔을 경험한다. 민영익과 홍영식은 상당히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보였던 그 이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됐고 칼부림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5개월에 걸친 보빙사의 미국 방문, 전권 대신 민영익, 그리고 부 대신 홍영식. 평소 친했던 두 사람은 이념과 목적의 차이를 경험한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 행보는 전혀 달랐던 두 사람.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은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은 것일까? 귀국 후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보빙사의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된다.